5월에 행사도 많고 가족 간에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좀 많이 와주셨네요. 어떠셨어요? 우리 이송희 선생님. 네,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루다가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읽었어요. 주제는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어떻게 해서 동물권을 생각하게 됐는지 뭐 그 전 작품을 읽어보지를 않아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이 자매가 같은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지면서 나중에는 그 자매 간의 그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도 좀 느껴지면서 이 자매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 참 다르구나. 그 다름을 생각을 해가면서 읽었는데 이 두 사람이 동물의 그 환경까지 지구의 미래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만이라도 실천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지나가는 게 이 사람들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가 생각보다 참 쉽지 않구나.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끌 생각을 전혀 못 하잖아요. 에어컨부터 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에세이나 소설류를 잘 못 읽으신다는 우리 서인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계속 그거를 앞에다 붙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제 나이대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살기도 힘든데 짐승까지 신경 쓰는 겨를도 없었고 또 고양이는 안 그렇지만은 그 예전에는 뭐 개 같은 거 막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보호는 그냥 식용으로.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맞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예, 이런 걸 보면 조금 약간 생소한 듯 하기도 하고 이 두 자매가 쓴 거에 대한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깊이 이제 사유하다 보면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뭐 바위가 됐든 뭐 저 태양이 됐든 나든 뭐 개미 한 마리가 됐든 하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서 어떤 걸 무시하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요즘 보니까 어딜 가도 유모차 끌고 가는데 보면 그 안에 애는 없고 강아지가 들어있고 예. 애기를 이렇게 안고 제가 앉으라고 보면 그 안에 강아지를 넣고 찍고 그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씁쓸한 맛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은 그렇게 많아지냐? 그건 굉장히 사라져가고 있거든. 소닥 보듯이 그러면서 어떻게 짐승한테만 모르겠어요. 제 나이 또래가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약간의 거부 반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자매는 지단치다고 할 정도로 내가 차를 몰고 그리고 뭐 산꼭대기에 있는 고양이 먹이 주러도 가고 이거는 아마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응? 그런 생각도 들고 군데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목에서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있고 자기 형제 간에를 언니 이렇게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른다든지 어떻게 글을 이렇게 이쁘게 잘 쓸까? 이런 부러움. 굉장히 또 유연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에세이면서도 또 유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의 재미도 느끼고 우리가 생활과 굉장히 연관돼 가지고 쓴 글이라 그리고 두 자매가 마치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언니 성격은 어떨까 동생 성격은 어떨까 그거에 또 집중하다 보면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떨까 또 마침 지금이 또 5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뭐 만날 일도 많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은 그 동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이나 출산은 일종의 저항이랄지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구나. 또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너무
딱딱하지가 않고 되게 유쾌하기도 하고 그 먹이 주러 갔다가 여기다 이렇게 담배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되게 글맛이 되게 맛있었다. 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송 선생님 어떠시? 저는 이제 사진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러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막 들이대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여기 걷기 하다가 여기 새가 많아요. 여기 새들길 쪽으로. 그럼 제가 새 찍으려고 하면 새가 계속 날아가서 도망을 가는 것 같아서. 근데 걔도 자기를 뭔가 이렇게 들이대는 게 있으니까 그걸 알고 도망가지 않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한 번쯤은 내가 꽃이나 뭐를 찍을 때도 생각을 좀 하면서 찍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저도 네. 그 생각했어요. 그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 신기하고 뭐, 네, 그렇죠. 뭐 그랬는데 이 양반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공감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줄까. 근데 얘네도 습관이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철새들. 철새들. 네. 얘네들이요.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아요. 관찰할- 나가지도 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찰하는 것 맞아요. 좀 같아요. 익숙해졌나요 그 상황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배를 타고 이래 이제 뭐 소리 내지 않고 배가 그냥 서서히 가는 건데 그냥 서가지고서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쟤네도 익숙해져서 뭔 인간들이 와서 쟤네는 도대체 뭔가 하고 우리를 관찰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서로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짐승들이 도망 안 가요. 다른 동물이 오면 막 도망가도. 그러니까 습관화 같은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뭐 우리한테 총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냥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 하고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들었어요. 학습 효과가 있어. 네. 아니 왜 여기 오대산 같은 경우는 그 다람쥐 네 맞아요. 이제 뭔지 있는 걸 막 꺼내주고 이러는데 안 꺼내주잖아요. 그럼 다람쥐가 이건 뭐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 가요. 그러니까 얘네도 학습이 된 거야. 이거 뭐지? 이거 아니잖아. 뭐 안 주나? 이러다가 정말 더 안 나오면 가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달라 이거지. 그 한국 그 다람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외국으로 수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잡아가지고 어머나. 한국 다람쥐를 외국 사람들이 귀엽다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애완용으로다가 키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도 많이 길렀어요. 그럼 얘네가 막 이러면 쳇바퀴가 막 맞아, 돌아요. 맞아.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장에서 그게- 팔았어요. 그걸. 수출도 했었구나. 생각하다. 우리 나도 아마 학교 그랬을 다닐 거예요. 때는요. 어떡하? 잔디 씨도 채집하고 쌀이 씨도 채집하고 이런 거를 하여튼 외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다 수출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때니까 봄 되면은 수세미 씨를 학교에서 몇 개씩 한 집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걸 길러가지고서 수세미 수세미 길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수세미 이거 저기 껍질은 벗겨내고 속에 그 저기 스펀지처럼 생긴 거 네네. 그런 것도 수출하느라고 어머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진장 가난했던 거예요. 세상에. 다람쥐 수출한다고 그랬지만 옛날에 비둘기 잡아먹은 거 아세요? 비둘기도? 맞아요. 소설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인간들이 먹는 게 엄청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동물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주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생존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일단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 다음에 가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때에 따라서는 인간조차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 우리가 지금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고 내가 달라서가 아니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인간들도 수렵채취를 해가지고서 그걸 수렵채집, 먹고 네,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사냥을 안 하게 되니까 쉽게 못 먹었잖아요. 현대로 와가지고는 이제 양계, 양돈, 뭐 소도 키우고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제 와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됐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돼지고기 먹는 날은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1년에 2번 정도. 저도 그래요. 설, 제 기억에도 추석.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너무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알고 계신 분이나 모르고 계신 분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평안을 늘 염두에 두시는 분이시라 특히 이 책이 자매가 썼다는 그 맥락도 있지만 굉장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저도 밑에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우리 삼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더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긴 했거든요. 저는 또 약간 K 장녀의 그 마인드가 있어서 쓸데없이 오바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뭐 우리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적어서 일단은 네. 부담이 없었어요. 그죠? 불어 넣었어요. 올해 너무 네, 바쁜 페이지가 네. 거의 뭐 한 번씩 가면 이렇게 페이지 하나가 더 그냥 꽁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림도 중간에 있고 또 이렇게 빈 맞아요. 여백이 많아서 일단 좋았다. 읽는데 부담은 없었는데 진정한 동물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길냥이 밥을 주고 있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플로깅도 뭐 틈틈이 이제 간간히 하고는 있는데 저는 쓰레기 줍는 거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생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살기 좋은 환경 조건이어야지 이 다른 동물들도 살 수 있을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또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네네. 여기는 뚜렷하게. 안 나와요. 예, 여기서는 뚜렷하게 못 찾게 돼서 막 계속 앞으로 넘어갔다 뒤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봤는데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삶을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보이는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이것만 통해서 봐갖고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보통은 우리가 연민심으로 이렇게 다친 뭐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라든가 이러면 이제 살피려고 하는 그다음에 동네에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먹이 정도는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아예 동물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아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 동생 수영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이 자매가 어떤 의지로 하고 있는지가 이제 좀 보였어요. 우리의 지갑이 나이 들어서도 얇은 채로 있다면 맞아요. 그건 이 일을 후회 없이 계속 했다는 증거일 테고 설령 후회한다 해도 그때 가서 그때 나이가 든 나의 몫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고 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저는 이제 대단하다 소리는 안 하고 싶어요. 세상에 수많은 삶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들이 있지만 참 남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저도 사진을 그렇게 찍고 있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벌이나 새 이렇게 날개에 있는 아이들은 막 집착해서 찍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파장으로 금방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벌, 나비, 새 이런 저기는 카메라 셔터만 켜도 그걸 날라가요. 예, 이 빨리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이 뭐 한때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벌이 개체 수가 적어지는 게 이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텔레파시를 얘네들이 파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쓰고 있는 것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게 교란이 돼가지고 자기를 주파수를 못 맞춘대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 꿀 따러 나갔다가 못 찾아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다 한 번 정도 이거는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대로 접어요. 되죠. 여기에는 없는데 저 손님방에 걸려있는 그 새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찍으신 작가님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맞아요. 숨을 기다림. 죽이고 예, 찰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몇 시간을 그냥 맞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는 사진, 여기서는 이제 뭐 그들을 비난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 왜 찍으려고 하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그걸 찍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자기 욕망으로 찍기는 하겠지만 맞습니다. 그 욕망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예, 예. 몇 시간을 공을 들이고 있잖아. 숨소리 하나 못 내잖아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정도의 노력은 이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막 에어컨도 안 켜봤다가 먹이 얘네들이 편하게 먹이 먹는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의 방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괜히 일부러 전화도 뭐 하고. 전화하는 척하고 담배 피고 있는 척하고 이런 것처럼 사진 찍는 사람도 사실은 그냥 욕망이지만 정말 그런 기다림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정도의 대가를 치른다라면 그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동물권은 뭘까라는 그 동물의 처지에서 생각했을 때 그 책에도 썼지만 그 이후에 진화된 저의 생각은 거기 안 들어간 건데 사실 제가 거기 책에는 이 얘네들을 가서 그 수술을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되나 신청하고 고민하는 갈등하는 내용까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그거 안 하겠다로 마음을 굳혔어요. 여기 서울대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작년에 140마리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올해도 이제 그렇게 잡아오면 해주겠다고 신청하라고 그래서 사실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서 여기 새끼 날 때만 해도 쟤네들이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근데 그 이후에 내린 결론은 길냥이들은 길어야 2년에서 5년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역의 동물이라서 개체수를 그 영역 안에서 더 안 늘려요. 못 늘려요. 그런다. 예. 그러니까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얘네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 엄마는 아직 남아 있는데 새끼가 지 밥 벌이할 정도 되면은 딴 데다 물어다 놓는 거예요. 엄마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런데요. 그래서 개체수를 더 안 늘리고 우리 집에 여기 밥 먹으러 오는 애들이 더 늘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지네들을 그리고 길어야 5년 사는 애들을 1년에 많이 낳아야 3번 낳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권리가 나한테 있나? 없지.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권리는 아니고 하나의 같은 생물의 그냥 종으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난 나무라면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나무라면은 예. 제가 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키워주길 바라고 아니란 얘기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들이 이제 잘못 길들여져서 사실은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번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영역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 이쪽에 영역이 있어.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인위적으로 막 준단 말이야 먹이를. 그러니까 주는 만큼 새끼는 마음대로 날 수 있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풍족했으니까 인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건 뭔가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 인간 새끼를 안 낳는 이유는 뭔가 환경이 이게 내 새끼를 키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억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기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근데 인간이 자꾸만 개입을 했어. 나무들 개입을 하고 고양이들 개입을 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동물권을 얘기하고 식물권을 얘기하면서 생각하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한 얘기지. 그 사랑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받는 그 자체가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는데 걔는 그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정한 동물권을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오지랖 넘게 동물권이라 얘기하지 말고 네, 맞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 저게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해. 내가 너한테 좀 자비를 베푸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를 키우는 것 같기도 하니까 내 어떤 그런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거 자체를 좀 더 성찰해서 정말 네가 좋아한다면은 그 입장에서 봐서 그 생존이 해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그걸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물권, 뭐 식물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간 중심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동물이 내가 언제 내 권리 달라고 한 적 있어? 이게 사실은 나의 만족인 거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굶는 것 같아서 주고 있는 행위. 맞아요. 예. 어디까지나 인간의 판단으로. 예, 저는 그래서 저도 길냥이 밥을 주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봄 돼서 먹을 것이 좀 많이 생겨날 때는 넉넉하게 안 줘요. 하루 정도 야생이든. 걸러서 네. 예, 그거를 완전히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워낙에 이제 여기는 마을이 시골이긴 하지만 농사 짓는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지니까 솔직히 먹이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또 얘네들 개체수에 따라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겨울에는 조금 넉넉하게 주는 편이고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이 봄부터 이렇게 이제 개구리나 뭐 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무렵에는 좀 줄여줘요. 그게 저는 이제 공생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으므로 쥐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뱀도 그렇고. 예, 뱀도 그렇고. 얘네들이 있으므로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자라는 생각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 탐조 부분도 사실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 근데 탐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먹이 주는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그것도 생각해봤고. 아주 날카로운 네, 지적이십니다. 아유, 뭐. 네. 책 한 권 다 아니, 읽은 것 난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자연을 자연스럽게 그냥 두고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왜 고양이한테 밥을 줄까? 자기네들끼리 살아가게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고양이 밥 주는 것 때문에 그 트러블이 생겨서 이웃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쟤네가 그 자연 생태계 속에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네가 먹이를 구할 수는 없는 걸까? 도시라고 쥐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왜 밥을 줄까 하고 궁금해요. 사실 나도 집에 오는 고양이한테 가끔 밥을 주기는 하거든요.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거. 사실 그러기는 고양이한테는 하는데 그게 안 좋대요. 네, 안 좋다고는 예, 그러는데 소금 간이 돼 있는 소금기가 들어간 거는 안 좋다고. 그래서 그게 얘네들이 이걸 해독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지 못하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뚱뚱 붓는 거예요. 이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붓는 거예요. 얘가 부어가지고 병이 빨리 오고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오히려 또 예. 폭력이네요. 그렇죠. 예, 나는 걔가 걔가 잘 먹으니까 주는 건데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동물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길냥이 엄마들 전 진짜 싫어하거든요. 고양이들이 오는데 꼭 이렇게 주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도 이렇게 뭐 그 동물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밥을 주는데 꼭 와갖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걔네들이 막 그 애기 소리 내면서. 맞아. 새벽녘엔 더 그게 해요. 참 나 따라다니면서 그쵸. 밥 달라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그 아까 말한 저 폭력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아이를 안 낳고 모든 그 부부가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모든 자기 수입의 거의 70~80%를 아이 안 낳고 이 동물 먹이 사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치관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진짜 그게 걔네들을 정말 위한 걸까? 그거가 정말 진짜 퀘션이에요. 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잠깐만.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아이를 왜 안 낳냐면 미래가 불특정하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서 애를 안 낳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이 개 키우면서 돈이 그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예,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돼. 자기가 좋을 때는 막 하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돼. 자기가 좋을 때 막 주다가 자기 돈이 없거나 아니면 하겠으면 근데 그 정도 돈을 쓰는 사람은 책임을 져요.
근데 그 정도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물론 이제 이름 관광지다 던지고 가고 막 이런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사람이 키우는 건 걔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길어봐야 하고 하다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무진장 귀여워하는 거하고 책임 안 똑같아요. 지는 거죠.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아니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오. 제가 본 걸로 봐서는 제가 그렇거든요. 예, 이 강아지한테 얼마 정도의 아이를 키우는 비용 이상 쓰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요. 근데 그 정도 안 쓰고 그냥 간단한 음식을 먹이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 우리는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예. 아이한테 먹이는 거니. 그리고 가치관은 가치관 네. 그 아이가 내 가족이다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그냥 패스로 그냥 내가 이렇게 주물닥거리다가 네. 버리는 이제 그것도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 윤리라는 게 굉장히 죄책감을 유발하는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소수 있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다수 있고 저처럼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까 그 길냥이 뭐 이렇게 불임 이런 것도 저번에 어떻게 여행을 같이 간 분이 계시는데 양평 사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 애기가 야생 그 고양이가 와서 애기를 낳으면 예를 들어 5마리를 낳으면 정말 생존하는 애는 1마리 2마리가 겨우 그렇대요. 다 죽는데요. 오, 맞아요. 왜요?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너무 환경이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 야생에서? 예, 그러니까 생태 그 개체수를 조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연에 따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게 불쌍하다고 보살펴 주는 게 저는 자기만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강한 애착과 강한 위안과 강한 위로를 받으니까 더 그런 걸 키운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만나면 좀 별로인 거예요. 네. 이 두 자매 네네네. 그 살아온 그 보면 경제적으로 맞아요. 아주 부자로 살았다가 이제 또 가난해가지고 사업이 그 안 망해서 좋아져서. 뭐 심지어 빚쟁이가 제가할까봐 남의 집에서 몰래 파며와서 엄마가 그 예민한 나이 때 애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가냐면 아버지랑 그 수영이 동생이 그랬던 거지. 네. 한 집에서. 하루 집에 맞아요. 언니는 출직해서 맞아요. 둘이 있으면서 맞아요. 말을 안 해. 맞아. 응. 그러다가 맞습니다. 자기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있던 바나나도 드신 것 같고 맞아. 같이 있을 바나나 먹는 것도 안 나오고 맞아요. 그러다가 나갔다 오면은 바나나가 10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개가 없어. 두 식구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2개 틀림없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또 하나는 어머니 얘기가 별로 없어. 어머니 얘기가.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고양이에게 이렇게 계속 결핍. 집착 내지 이렇게 하나 충분히 가능한 네. 시간이에요. 네. 네. 두 자매가 30대인 거고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의 그 딸하고의 그 관계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충분히 맞네. 있네요. 충분히. 그 관계 결핍. 결핍 맞습니다. 아버지의 심정도 그 보통 보면 아들하고는 커버리면 대면대면해. 근데 딸하고는 뭐 하잖아요. 그런데 딸하고 하루 종일 대화 없고 이런 거를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작가가 그런 일상이나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읽고 각자 그 자기 경험에 의해서 뭐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상상을 하겠죠.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나 말고 이웃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친족 같은 혈통 그러니까 피를 물려받은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이게 미묘한 그 심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 아버지가 이 여기 나오는 게 그잖아요. 사업 실패를 했다가 돈을 벌었다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왜 안 나왔을까? 방에서는 딸하고 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칠 수 있는데 너 왜 시집 안 가냐? 너 연애도 안 하냐? 축구선수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도 난 생각이 되더라고. 맞아요. 근데 관계 형성을 할 때 이 관계 형성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지금 결핍에 의한 동물의 집착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의원은요? 아니 아직 있는데 엄마 근데 얘기는 이 별로 많이 약간의 안 하고. 부재 현상 엄마 역할을 해요. 근데 그래서 관계 형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책에 자매들의 삶을 표현을 한 건데 글로 그러니까 소영과 수영이 그러니까 소영이가 언니고 수영이 동생인가 본데 결은 달라요. 성격이 다른가 봐요. 글의 결도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달라요. 근데 수영 작가의 글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집의 위계는 그날 무너졌다. 호칭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변화해갔다. 언니가 어느 날 재영아 물 좀 가져와 봐라. 재영이가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걸 보면서 그 대학 때 선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걸 자기가 결론 내려요. 그러면서 근데 결론 내리게 된 과정을 지금 잠깐 끌어온 게 재영아 물 좀 가져와 봐라. 그때 그 아빠가 자기는 이제 막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비싼 데기를 아버지가 만약에 물 대신 회초리를 가지고 왔다면 그래 살아있는 소리를 그럴 수 지르거나 있죠. 이러면 자기는 순종하는 후배가 됐을 거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을 갖다 준 거예요. 언니한테. 네. 그러나 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자기는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순종하는 후배가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만만하네. 직장 생활도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소영은 왜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을까? 또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미국 물 먹고 와서 그랬을까? 미국 언니가 왔다고 했거든요. 유학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자기 삶을 쓰긴 했지만 왜 그랬을까? 이 작가들은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수많은 저는요. 문제 제기.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 맨 끝에 174페이지예요. 네. 둘의 힘이라고. 둘의 힘이라는 그 책의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예, 조금 그런데 이제 차용해가지고. 그렇죠. 차용해서 박성영이 할 수 있는 건 박성영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박성영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그래서 내가 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내가 해내는 것. 그러니까 아까 그 아버지 이름 무슨 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집안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둘의 힘이라는 거를 우리 부부 얘도 갖다가 뭐 찍어 붙였다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거예요. 대입할 수 있죠. 예. 왜냐면은 이 박소영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소영이 가 아니고 뭐 우리 마누라라고 치면 우리 마누라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누라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내가 하면 돼. 네.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 그런데 대체로 그러진 않거든. 네, 서로가 그러면 남편만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자기 자기 하면 된다는 얘기. 이게. 지금 제가 야단 맞는 게 우리 때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호칭이 어정쩡했어. 뭐 여보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당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부르냐면 어이 그래. 그거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굉장히 빠지고 참 기분 나쁜 거지. 나쁠 것 같아. 기분 나쁜 거지.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면 말이야 어이 부른다 막 신경을 내는 거야. 나는 어이라고 부르는데 무시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언어가 그냥 아니 호칭 이렇게 하기가 좀. 그 신호를 보내야 될 거냐 부르려면 날 돌아보게. 아니 근데 그 많은 어부님께서 단어 중에.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좀 고쳐볼 의향은 있으세요? 본체 맞지. 그런데
이름 불러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부부도 이름 부르고 서로 그러면 참 좋겠다.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각자 갈등 해결 방식을 하나씩 좀 공유해 주세요. 이름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써먹어야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 말하는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 행동을 보라는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게 좋다면 이름 부르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름 부르는 거 좋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느꼈던 건 마을에 사람들 보면 누구 엄마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이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몇 년 만에 이름을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인 거야. 특히 여자들. 그 여자들은. 이름을 잃어버리고 네, 사는 그렇게 시간이 부르니까 있죠. 나도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게 나도 편하고, 저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불러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북해 하더라고. 오히려 거북해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름 불러주면. 제가 여기 왔는데 호칭을 뭐를 하냐고. 나는 뭐 본명도 없고 교회 타이틀이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님이 그랬는데 또 동네에 있을 때는 저보고 노인회장을 했으니까 회장님 그러고 여기 와서 본명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아까 여기 저 딸이 자기 아버지 재영아 그룹 불렀다듯이 우리는 사실 이름 부르는 게 맞는데 이름 부르면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 예의에 벗어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수님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 14살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딸보다 조금 많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보고 인수님이 막 이름을 막 불러대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저거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게 다정하게 느껴져. 그게 익숙함의 어떤 차이일까요?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유교적인 뭐 이런 풍토에서 저 이름을 함부로 윗사람에 대한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남자라 그래요. 할아버지 이름은 뭐 인자, 숫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인수, 님자를 붙이든 어쨌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름 부르니까 이제는 아주 들으면 다정하게 선생님은 느껴지고. 적응을 정말 잘하시네. 이분들의 삶이 남다른 삶이잖아요. 62쪽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절하게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늘 약자다.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살 만큼 이 사람들은 이제 동물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그래서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왜 이런 글을 쓰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가 자꾸 궁금해졌는데 비혼주의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표현하진 않았지만 결혼에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언니와 동생과 언니가 굉장히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르면서도 예, 또 다른 어떤 가족의 예, 형태죠. 예. 서로 그래서 다르니까 더 잘 맞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책이 그냥 짤막 하지만 여러 문제, 지금 이제 사실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다 조금씩 건드려 놨어요. 맞습니다. 네, 가족, 동거도 지금 이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보호자도 이제 바뀔 거라고 하잖아요. 발의는 돼 있다고 하니까. 호주대들은 바뀌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응급실에 누가 실려가면 그 보호자로 남편 아니면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남남 커플이든 여여 커플이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뭐 그 등록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또 인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랬을 때 이 작가님들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예. 여러 가지들을 다 조금씩 이렇게 건드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글이라는 게 가진 힘이 말로 10번 하는 것보다 때로는 글은 이게 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을 한번 내놓고 나면 정말 없애지 않는 한 이게 그래도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예, 박제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예, 이렇게 박제가 되는 일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맞는데
인류가 지금 이제 뭐 한 20만 년 됐나 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이 이게 인구 수만 뭐 60억, 70억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인구 수를 먹여 살릴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60억이 사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 정신면에 있어서는 우리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 정신면에 있어서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준이 그 수준이나 이 수준이나 모르겠어요. 이제 미뤄보건대 앞으로 몇천 년이 가더라도 별 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들은 몇 명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예수님, 석가님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우리 정신 수준이 거의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의식혁명이라는 걸 보고 제가 아 이렇구나. 사람이 자기의 의식이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평생을 살아가도 5 이상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와닿는 거야. 부모라고 기대하고 자식이라고 기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 60 중반에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다 머물러. 고비를 넘어갔다 오시니까 경지를 갔다 오시니까 이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지금까지 한 30년 세월 동안에 경험한 걸로 보면 정말 문턱을 넘어갔다 오거나 그 직전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종교가 있건 없건 내려남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절실함도 없고 그 다음에 아직은 내 힘으로 이거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 힘들다 하면서도 그냥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은 잘못된 그릇된 삶에 이제 이렇게 치우쳐 있어서 그거를 그냥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지 갔다 오신 분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또는 뭔가에 상관없이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시더라고요. 나이를 떠나서도. 여행자로 늘 살잖아요. 뭐 여기는데 이렇게 어떤 토크 이런 게 아니면 그 사람 속에 깊이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게 서로 사실 서로 깊이 되는 게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몽민이잖아요. 지금 네. 떨어지는 결국 또 돌아다니는 저는 거예요. 지방령이 됐는데 일부러 만나서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책이라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 자매일기 두 자매가 쓴 에세이집을 읽고 뭐 개인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특히 5월에는 행사도 많고 개인적인 일정들도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